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나토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해보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유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충격적인 거는 우리 경제수석이 중국이랑 앞으로 교역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버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토 견제에 대한 부분 안에서 뭐 동참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국내 신문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에게 책임지게 하겠다. 뭐 그런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바이든이 한 얘기야. 뭐 그런 얘기가 근데 있더라고요. 그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도 못 하고 오니까 바이든 얘기를 윤석열 자막에다 쓰는 거지. 이거는 우리 언론이 윤석열 죽이는 짓이거든. 근데 사실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한테 반기를 드는 거고요. 중국을 돌리는 겁니다. 큰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일을 한 거야. 이미 참석으로 해서 큰일 날 일을 한 거라고. 자, 여기에서 기시다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린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경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한일 관계 위해서 너만 좀 노력해라. 그렇지. 이런 말을 한 우리 거죠. 같이 노력하자가 아니라 네. 네가 우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지. 노력해라. 라고 명령한 거죠. 명령한 거죠. 진짜 명령한 네. 거지. 근데 그 명령을 듣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벌써 네. 하고 있어. 위안부 합의 뒤집고 그렇죠. 지금 징용 문제 300억 돈 모아서 해결하고 지소미아 회복하겠다고 벌써부터 미리 알아서 하고 있어. 기시다가 뒷북친 거야.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했을 줄 알고. 더 격렬하게 해라. 더 이런 빨리 거지. 해라. 더 소문내서 하라는 거지.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래, 뭐, 그 당시에는 뭐 얘기하다가 뭐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치자. 근데 아예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예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야. 아니 둘이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말을 걸었어요? 라고 하니까 네.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때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났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기시다가 먼저 윤석열한테 와서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어 라고 한 거야, 일본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났어. 응. 한 놈은 외놈이고 한 놈은 토착 외구야. 네. 근데 일본말은 못해. 영어도 못해. 음. 둘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지? 뭐 통역이 있었겠죠. 없지. 눈빛으로? 만찬장에 옆에 통역을 데리고 다니는 놈이 어딨냐. 아, 그래요? 만찬장의 통역은 밖에서 대기하고 리셉션 테이블 안에는 통역이 안 따라다녀요. 아, 그래서 그 14분 몇 초 동안 한마디도 못했구나. 그렇지. 윤석열이. 통역 없으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기시다가 와서 무슨 말을 걸었든 네. 윤석열한테 어떻게 기시다가 한국말로 했을까? 윤상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닐 거 아니야. 세상에. 결과적으로 눈빛만 마주친 것 같고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거는 아소자키 부장관이 임의적으로 말한 거다라고 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선거 유세할 때만 하더라도 뭔 말 해놓고 다 아니라고 전부 다 부정했잖아. 근데 국제관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넘어간다고? 심지어- 고발해 이 새끼.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이한테 빨리 고발장 쓰라 그래. 이 새끼 집구석 압수수색하고 우와. 당시 이거 스페인 국왕이랑 현장에 있던데 전부 증거보존 신청해. 참고인 조사하고. 그럼 네. 이런 외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법치주의를 또 나토 가서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경이 그래도 일본에 뭐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일본어 좀 할 줄 아나 본데요? 아버지도 일본 저쪽이고 장학생이고
일본에도 뭐 잠깐 있었다. 정말 일본어까지 해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씨발 영어도 못하는 놈 일본어는 해? 아니 스페인 국왕 만나가지고 국왕이 이쪽으로 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뚫레뚫레하고 이거 이짓거리 하고 있던 애들이 무슨 영어 논문을 쓰고 영어를 잘해 우리 영부인이? 도대체 이번에 가갖고 했다는 영화가 리얼리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메리드업. 그거는 또 얘기했잖아. 그거는 들은 거지. 바이든한테 들은 거지. 그게 유행이 됐다고 말을 한 거예요. 또 자기가. 저가 메리드업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 오늘 이번에 새로운 단어를 배웠답니다. 앞으로 저 메리드업으로 불러주세요. 야이씨 진짜 좀 반크리프엔 앞에 영어로 써보라 그래야 됐어. 철자는 알고 있는지. 자, 이런 와중에 문제는 자, 경제수석이라는 놈이 가갖고 중국이랑 거래 앞으로 안 하겠다고 선긋기를 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국내 주식시장에 특히 소비재, 화장품, 식품 이런 거 관련된 주식들이 시총에서 수조 원어치가 합쳐서 빠져버린 거예요. 한 방에 빠졌어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이 지난달 29일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과 패션, 여행 관련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주식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나라 망해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망하게 하는 것 같아.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6% 넘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6%면 64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66에서 3만 5천 원 아직 60만 원 안 깨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이게 코스피 하락폭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내려앉았어요. 관광도 안 되고 면세점도 안 되고 중국 애들도 안 올 거고 한알령이고 한국 안에서는 우리 제품 못 팔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고 수입의 23% 이것도 거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40%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76%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76%가 수출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출의 2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20%의 비근한 17, 8%를 동아시안 10개국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랑 교역을 안 하겠대, 성렬이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먹고 사냐고. 네가 대통령 선거 때 그랬잖아.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거 한 방에 네가 수출 기업들을 다 죽인 거야. 다 끝난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선 기간 때 한참 동안 공약해놓고 다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 김정수 TV에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이 80%가 반제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품을 사다가 중국이 조립을 해갖고 세계 시장에 파는 거야. 그래서 사드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러한 반제품에 대한 수출은 줄질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죠. 엄밀히 내부적으로 나누면 반도체가 30%입니다. 석유화학이 10% 정도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5% 정도 돼요.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다 못하져 갖고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조치를 했을 때 눈에 확 띄는 방식이지만 반제품은 못 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중국도 팔아야 되니까 우리 제품 안 걸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왜 우리 물품을 사다 썼냐면 각종 규제나 기술력이나 품질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물건을 팔려 그러면 우리나라 부품이 들어가야 그 물건을 사줬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 미국에서 승인 안 해줬단 말이야.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분명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긴 한데 어찌 됐거나 그래서 미국에 팔기 위해서 우리 소재를 그만큼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이랑 수출 안 하겠다는 안 거야. 하잖아. 막아버렸죠. 물건 앞으로도 안 팔겠다는 거야. 네. 그럼 뭐 어떡하려고? 나 이제 물건 옛날처럼 세계 70% 담당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안 만들어. 앞으로 내수에 더 신경 쓸 거고, 지금 앞으로 만드는 제품들 좀 적게 만들어서 가격 올려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다 팔 거야. 이렇게 작전이 바뀐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을 포기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중국이 망하느냐? 안 망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중국이 한 20년 동안 공업화를 한다 그래갖고 물건을 싸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어. 달러 확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행세를 하죠. 달러가 패권이니까 달러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 자국에서 위엔화로 물건을 만들어요. 각 공장들한테 위엔화를 주고 물건을 만들게끔 대주는 거야. 재료비, 인건비를 미리 대줘. 그러니까 한 70% 이상은 선금을 받고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마진율 0.3%.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3전 남기고 3전에서 많이 남겨야 1, 2원이야. 3전을 남기고 외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은 없지만 뭐가 들어와요? 달러가 들어오잖아. 네. 그 달러를 공산당이 독점을 하는 거야. 그거 갖고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원자재도 사고 1대1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미국을 값싸게 물건을 대해주는 공장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덕분에 물건 시세가 싸졌어. 그래서 전 세계가 물건값 걱정 안 하고 싼 물건을 사가지고 그 이득을 나눠서 누렸다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중국은 외환보유고는 늘리고 달러는 많아졌지만 실제적으로 무역 수지로 뭐 돈을 엄청 벌었다? 이건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러한 공급선에 있어서의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누가 끊었어요? 트럼프가 먼저 끊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화가 났지. 트럼프한테 화가 났지. 그래서 중국이 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바이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맞아, 말이 많았지, 네, 그때. 그때 우리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그때 속아가지고 또. 뭐 개표 방송부터. 사과를 왜 해? 그게 사실인데. 개표 방송부터 선거 자금까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표용지 인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그런 지원을 해준 이유가 민주당으로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또 배신을 때린 거야.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우리가 했으면 바이든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바이든이 요구한 거는 빨리 남북관계 개선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중국이 만들어주던 제품들을 만들어갖고 그 공급선을 대체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기구까지 만든다고 미국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 근데 경이 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더불어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이 되고 이제 얘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브릭스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반 G7에 해당하는 경제 구조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르헨티나, 이란 또 지금 가입 신청을 했고 인도네시아까지 참여를 한다고 갈 하고요. 것 같아요. 네. 점점 그러면 커지고 있어. 세계 인구의 66%를 관장하는 경제권이 따로 생기는 거야. 물론 그 경제권이 생긴다고 해서 이 경제권에 있는 사람이 미국하고 관계를 다 끊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그쪽에 붙는단 말이지. 왜? 그쪽이 유리하니까. 미국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공장도 없고 물건도 없어. 심지어 곡물도 없어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러시아, 중국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공장 갖고 있고 에너지 갖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식량 패권까지 쥐었어. 지금 전 세계 밀 공급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올해 이제 다른데 나라에서는 밀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엄청난 풍작을 거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호주고
한 군데는 브라질입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왜 호황을 거뒀냐? 딴 데는 미리 잘 안 됐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하면서 요소수 사태 일어났을 때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비료 수출을 80% 이상을, 수출의 80%를 브라질에다 몰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비료를 못 산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비료 품귀 때문에 파종을 못 한 거야. 아예 심지를 못했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비료들을 브라질한테 제공을 하고 대신 그 곡물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묶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브라질하고 러시아하고 직접 교역량이 80%가 넘게 뛴 거예요. 작년 대비해갖고. 이게 다 비료야. 그 비료의 대가로 하반기 때 곡물을 받겠죠. 지금 수확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곡물 시장에 미국이 쥐고 있던 헤게모니까지도 러시아가 들고 간 상황이라는 거지. 무서운데. 에너지 있지, 곡물 있지. 거기에다가 중국의 엄청난 생산력과 공급망이 있지. 지금 당장에 차후에 G7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릭스 안에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란에다가 아르헨티나에다가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가면은 엄청 너무 지금도 큰데 더 커지는데 엄청.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반 달러 연대가 생성이 되는 거고. 반미 연대죠 거의. 반미 연대고 그게 결국은 경제 패권 안에서 반 달러 연대예요. 달러 안 쓰고 우리끼리 교역하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이 이거를 올해 두세 달 묶어놓고 있는 동안에 바이든이 급해지니까 이제 와갖고 시진핑한테 전화한다는 거 아니야. 안 받아요, 시진핑이. 받겠어. 받아봤자 뭐. 아니, 받아서 뭐라 그럴 뭐라 거야? 할 건데. 아니, 뭐, 지금이라도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와서 들어줘? 택도 없는 소리지? 한국이 저렇게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데 니네들이 한 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결국은 그런 상황에 가갖고, 아니, 굳이 티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오면 되잖아. 왜 거기서 앞에서 나대냐고.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안 하는데, 일본도 지금 그랬다가 막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러고 중국이 경제 제재한다 그러고 지금 다오이다오, 일본말로 다오이 센카쿠, 일본말 센카쿠 열도에 지금 중국 경비정들이 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게 뺏어버린다고. 일본 한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괜히 앞장서다가 앞장섰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지. 괜히 눈탱이 맞는 거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1,000억 달러를 주고, 왜 우리가 전쟁 무기를 공급해야 되며, 설마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병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니까.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아이고, 잘 됐네. 이 기회에 중국이랑 러시아한테서, 붙어야지. 붙어가지고 쫄쫄 뽑아내야 되겠네. 예전에는 한국이 러시아랑 더 친했으니까. 러시아가 아니 뭐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전담해서 해. 나는 그냥 모른 척 할래. 라고 외면을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외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가 뭐 하면은 눈치 봤어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까지 자기네들끼리 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아무도 윤석열 눈치 안 봅니다. 끝났어요 이제. 윤석열 끝났어. 뭐 그런 와중에 뭐 원전이 어쩌고 막 원전 세일즈 한다고. 세일즈를 한다고. 뭘 했는데 세일즈? 뭐 체코 원전 어떻게 한다고? 하나도 진행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략 국내에선 뭐라 그래? SK가 원전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하고 자빠졌어. 테마주야. 빌 게이츠 만나러 간대? 테마주 원전 급등 뭐 이렇게 돼 있네 기사에. 그 원전 급등 사안 중에 명박이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유럽에는 지금 원전 다 폐기하는 추세고 독일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그리고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이 안 들어갔는데 근데 원전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프랑스는 살리고 뭐 싶지.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원전만 돌리면 전기 생산해서 막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독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EU 자체에서는
결론이 하지 말자고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 짓 하게끔 내버려 두질 못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무슨 주변국들이 너무 살기 빡빡하고 힘드니까 원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터키도 뭐 원전한다 그랬지만 일본이랑 하다 말아먹었고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런 부분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업비예요, 사업비. 그 나라들이 지 돈 있으면 진지게 졌지. 짓고 나왔지. 짓고도 남았지. 이런 나라들 근성은 야 니들이 돈 들어서 진 다음에 니들이 운영해서 전기 팔아갖고 50년 동안 빼가란 말이야. 원전 한 기 짓는데 4조 원, 5조 원이고 그거를 2기, 3기, 4기씩 지어보면 20조, 40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 사업인데 그걸 우리 빚으로 가서 지어줘야 돼. 우리가 선납하고 50년 할부로 그 투자비를 뽑아와야 된다고. 아니 이따위 공사를 왜 해? 문재인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조건으로 가면. 당연하죠. 아무튼 중국이랑 경제 구조를 단번에 끊어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무슨 이런 대책이 그러니까 대책이 있는 없어? 것도 아니야. 아니 이런 거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됐네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는 대책도 없는데 일단 중국 아니야 끝. 자, 반도체 파는 삼성이나 디스플레이 파는 LG 뭐 이런 데 잘 생각하세요. 지금은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사가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이랑 척지면요. 중국이 아이폰 안 만듭니다. 미국용 수출폰 안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 물건을 사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가격, 디스플레이 가격 그냥 급전직하 낙하합니다. 그럼 그렇겠죠. 그럼 미국에 직접 팔면 되지. 미국에 직접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갖다 조립해서 세우려고 하더라도 안 돼. 최소한 5, 6년 걸릴 거고 이거를 생산지를 옮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겨서 그때 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1, 2년 안에는 안 돼. 그리고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수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최소한 반도체가 됐든 뭐가 조선이 됐든 우리 석유화학이 됐든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게 갖고 가고 있는 품목들은 중국이 아니라도 딴 데 충분히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대기업체들은 견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갖고 수출이 잠기는 게 아니라 수입이 잠긴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산 고춧가루 안 들어오고 농산물 안 들어오고 저가 플라스틱 제품이나 공산품들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헐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가격 엄청 뛰겠는데? 그 물건을 못 구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물건을 봐서 알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공산품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어딨냐고. 물론 이 중에 부품이 70%는 우리 거라고 치더라도 어찌됐거나 조립해서 만들어 오는 최종 단계는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렇죠. 조선이야 반도체 우리가 100% 만들지만 이런 노트북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쓰는 공기청정기와 자잘자잘한 거 전부 다 중국제 차이나예요. 아닌 게 어딨냐고. 근데 이거 수입을 못하게 돼 봐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한덕수 총리는 보복이 있어도 원칙을 지킬 것이다. 수출만 20%가 아니에요. 수입도 20%예요. 근데 그 수입은요 서민 물가와 생활에 직결돼 있는 물건들이야. 그렇죠. 파는 놈들은 대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겁이 없겠지. 중국 아니라고 팔 때 있다.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물론 그걸 대비해서 송 작가가 베트남의 새로운 농산물을 비롯한 수입선을 알아보곤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아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쪽에다가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건고추부터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이미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야. 이런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해. 감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안 죽는데 뭐. 파월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앞으로 더 이상 저물가 시대는 없다. 의회 청문회 가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물건값이 올랐잖아. 네. 중국에서 물건을 안 팔아서 올랐어. 네. 나중에 물건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버린 이 물가 가격을 그렇지. 베이스로 놓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간다는 게 미국의 정책인 거야.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 지금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당연히 올해 한덕수가 7%라고 했으니까 10% 이상 일어날 거라고 봐요. 심하면 18%, 2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5년 동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세계적인 공급선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게 원래 가격으로 안 내려온다니까. 이제는 그 정도 가격, 그 물가를 감수하고 그때부터 거기서 적응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임금을 올려주든지 보조금을 쏴주든지 올라간 물가가 거기서 고정돼 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전혀 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이 나라는. 대책이 없대잖아요. 대책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총리를 시키라고. 아, 참 대책 없는 정부네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가지고 굳이 이지랄을 하고 있다는 왜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망하라고.